동네 내과 의사 김상문 원장입니다.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 있었던 주제가 일본을 알자. 그러면서 우리도 알고, 그러니까 그 내짱 개념으로 해서 일본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한일 간의 자존심 대결에서 우리가 이기자,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금 두 번째 강의로 일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주로 명치유신 그리고 아베 총리의 고향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서론 형식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짤막짤막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아주 월출한 사상가이며 서양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옛날에 게이오 대학교 총장 설립자며,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일본 신문을 발행하는 또 발행인이었고,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유신의 정신적인 업데이트, 그런 걸 많이 일본 사람들한테 또는 명치유신의 엘리트들을 가르치고 선도한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서구화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분이 명치유신의 엘리트들이 이게 자기들이 이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서구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함선도 제조를 했고, 더더구나 뭐 총포 같은 거, 함포 사격 같은 거, 그 군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철소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제철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포항제철소보다 100년 전에 이미 제철소를 만든 나라가 이제 일본입니다. 그렇게 빨리 이 서구화가 빨리 된 것은 명치유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키치가 상당히 많은 공헌을 세웠습니다. 우리한테 별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 그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서 나낙이라고 네덜란드 학문이죠. 그러니까 왜 화란이냐, 화란이라는 이제 네덜란드 같은 말인데, 일본의 규슈에 가면은 나가사키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서양물이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죠. 뭐 200년, 300년 전부터서. 그래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한 데가 이제 나가사키 항구인데, 그 나가사키 항구의 그 관광지로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 나가사키 안쪽에 인공으로 만든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이제 화란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많이 이렇게 흡수를 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서 사무라이를 본다고 하면은, 사무라이는 말이죠,
유교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쿠가와 막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전쟁이 별로 안 나고 통일된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사무라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 공부도 하고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페리 제독이 대포를 가져가지고 저기 동경 부근에 거기다 포탄을 막 던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좋고 월등한 문명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낀 사람이 정권의 실세인 사무라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외국으로 유학 가고 공부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사무라이입니다. 그런데 이 명치유신의 엘리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막부 정권이 사무라이 정권이 굉장히 뭐 권력을 다 다스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천황은 사실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유기치 같은 분들이나 그 외 엘리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정신줄 지주를 어떻게 누구를 삼아야 되느냐. 그래서 점을 찍은 것이 천황입니다. 그래서 명치유신 이후로 천황을 대폭적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지 명치유신이 수월하게 잘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치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헌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가사키 그 항구를 통해서 첫 번째 도달한 문명이 서양의 의술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동양 의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서양의 그 의학 기술이나 서적 같은 걸 화란어로 된 것을 이제 일본말로 이제 번역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1817년 이제 해체 신서라는 이게 번역서를 만들어냈는데, 해부해보니까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해부 내용이 전혀 엉터리라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해부를 해보니까 화란에서 만들어낸 해부학 서적하고 똑같더라 이게. 그래서 깨우친 거예요 바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의술이 들어가가지고 잘 고치니까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에서 의학이 처음에는 이제 의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이고 나침판이 들어가고 세계 지도가 들어가고 다 뻔한 이제 수순인데, 대포도 들어가고 이제 총도 들어가고 뭐 다 그랬겠죠. 근데 정신문화는 나의 생각으로는 감안을 많이 했어요.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이제 지식 같은 거나 총을 만든다든가 대포를 만든다든가 군함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역시 이공계통의 기술은 엄청나게 많이 흡수를 했죠, 일본이. 그런데 이제 유기치라는 분이 탈아론, 자신만만하고 오만해졌단 말이죠. 국력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반도를 이제 탐을 낸 거죠. 명나라까지 해서 한번 임진왜란 때 실패했으니까, 명나라까지는 쳐부지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저기 만주 전부 다 한번 정복해보겠다는 야심이 생긴 겁니다. 그 야심에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유기치입니다. 그러니까 명치유신을 성공했지만은 그것을 도를 넘어서 너무나 이제 까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주변 국가와 그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서는 폐를 엄청나게 끼친 사람이 유기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의 마무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인종 개량론. 일본 사람들을 개량해야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좀 이게 상당히 당돌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다카히시 요시오라는 사람이 이제 사상가가 이걸 1884년에 이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미나미 히로시는 이제 심리학 전공인데, 그래서 제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 중에서 제일 약하고 단점이 뭐냐면 불확실성. 자아가 아주 약하고 불안전한 것이 일본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존심 대결에서 약점을 공격하면 말이죠, 일본이 집니다. 우리가 이기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려면 알아야, 상대편을 알아야지 그게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죠. 그래서 오늘 17강의는 일본인종 개량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요시오 선생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아와 상대편 자아, 그런 것을 아주 호기심 있게 잘 관찰하는 성질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그걸 파고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 서양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서 서양에 원숭이족이 왔다고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기웃거리고 말이야, 호기심이 아주 굉장히 다다르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약한 자아가 있는 것은 동북아 의식구조에서 다 공통된 것입니다. 서양에 비교해서. 서양은 강하고 참되고 왜곡되지 않는 자아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정신적인 힘이 산업혁명 그런 기술 말고라도 정신적인 우위를 점한 것이 자아 자부심의 그런 종류의 개념에 의해서 중국을 제치고 서양이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서양의 그 대포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월등하다는 것을 이제 서양이, 일본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엘리트도 이제 포함해서. 그래서 서양에 대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나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빨리 이제 받아들인 것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불란서나 미국에 군함이 와서 대포하면 저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서양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국민이나 엘리트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것을 아주 슬퍼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서가, 국민 상황이 그렇다, 국민 의식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헬 조선이란 말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지옥 같은 우리나라다고 그렇게 비꼬면서 아주 저주스럽게,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까, 그렇게 자존심이 약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런 것이 팽배한 것은 그렇게 사회의 정의가 또는 공평하고 그런 것이 아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바로 알고 나서부터서. 그 다음에 그렇게 서양 숭배 중에서 재밌는 번역, 근데 이 말 자체가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자아 자부심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 저술되고 발표된 내용입니다. 내가 뭐 일본 사람 그 당시에 일본 사람 의식 구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책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일본 다 아시다시피 일본 실학관인가요? 일본 말은 어휘가 짧고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러니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자. 그런 주장이 학자들 레벨까지 전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놀래고 차이점을 발견하고 조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그런 충격에서 변화를 바로 시도합니다. 그게 인간의 뇌의 속성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키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키가 너무나 적다 우리가 그리고 키가 큰 서양인들과 결혼을 하여 인종을 개량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에 느낌의 차이에서 빨리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도달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시오 그분의 저술에 나온 것은 장점도 또 많습니다. 역시 지적 문명이나 장점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일본에도 일본 자부심이 있고 자기 것을 아껴야 되는 것도 있고 일본 서양 문물은 개포하고 뭐 함선만 많이 과학적인 기술만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런 이제 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빨리 여기 적어진 대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의 장점은 섬세하고 꼼꼼하고 정교한 장인정신이 있고 상업 기질이 좋고 의리와 애정이 있다. 그것은 우리보다는 더 못하지요, 사실은. 자연과 예술을 사랑한다. 우리도 동양 나라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고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그런데 일본 말에 특별히 단어에 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소하고 차분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리고 사비란 말은 한적하다. 한적한 환경을 좋아한다. 자연하고 조금 공통점이 있죠. 친절하다. 자기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친절하다. 또 모방력이 좋다. 정직하고 성심하다. 그런데 이제 천황은 이제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의 집단주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또 집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집단주의 사고방식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서구화돼가지고 개인주의도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제 하여튼, 자아만큼은 소심이다고. 간단히 말해서 소심이다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남성 기질도 있고, 오픈 마인딩도 있고, 상당히 당당하게 그런 대들고 용감하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게 차이가 있으면 좀 발견하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지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하고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나미 히로시, 이분은 그냥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1914년부터 2001년까지 살으셨는데, 이분의 이제 책을 내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책을 본 바에 하면은, 사회심리학자지. 일본인의 자의식 형성과 변화의 그런 가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속과 겉이 다른 거, 또 혼내와 다떼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양 숭배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질적인 문명이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배척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서양 숭배는 안 했잖아, 옛날에 대원구 시대에. 그런 것이 좀 다르고, 일본인은 국민성을 논하기를 좋아한다.
자기들끼리 좋은 점 나쁜 점을 잘 이야기한대요. 내가 그런 것 레벨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저자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피력했는데, 두 번째는 자의식 과잉으로 비교 의식이 강하다. 우리보다도 더 비교를 잘한다. 눈치도 빠르고 뭐 호기심도 있고 다른 점을 많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눈치가, 나는 그렇게 일본을 여행하고 다니면은 그 친구들이 상대방이 이상한 눈초리를 하면 자신을 과선 표현과 무시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작정 이제 자살을 기도하는, 타살,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 이상한 정신적인 그런 행태도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념을 잘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자기를 위주로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본의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더 의식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자기 표현을 하면 끝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이게 본의로 삼아서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학자의 주장은 제일 큰 단점은 주체성이 없다. 주체성 결여, 즉 자아불안감 또는 약한 불안감, 거기에 따른 왜곡된 자아. 여기 있잖아, 약하고 왜곡된 자아. 자아도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근데 이제 집단의식이 강한 것고 이제 애매한 것을 잘 수용한다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심이 강하고 장인정신을 더 강화시켜서, 그 다음에 청황제가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를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민들은, 특히 국민들은 이제 엘리트들이나 이제 지도층은 몰라도. 그래서 여튼 강한 자의식이나 자부심을 이제 고양시키자는 그런 운동도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약한 자의식뿐만 아니라 눈치, 체면, 열등감, 수치심, 또 내부 스스로 자기를 벌하는, 자벌이라고 그러거든. 자기가 자기를 이제 벌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강의 또 이어가겠지만은 권력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복종을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정책을 세울 때 유키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결국은 정치 지도 집단의 교육 계획이랄지 또는 헌법 같은 것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이제 관여를 했는데, 근데 일본 사람 국민들은 천황이나 사무라이 막부가 힘으로 누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쉽게 복종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헌법이나 무엇을 이제 예를 들어서 명치주신의 이념을 심어주고 그런 데는 아주 말을 잘 듣는 자기 국민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해먹어도 어느 나라가 됐든지 국민들이 까탈하운 아주 그냥 비난만 하고 이게 잘 따라주지도 않는 국민들은 정치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게 정치를 하는 형태지만은 그래도 공평하고 제일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다음 사항은 또 다음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